제가 지금 선고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곽수환 씨 소개를 깜빡했는데 네, 정신이 없어요. 곽수환 씨는 오늘 선고 봤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찰스는 옛날에 그 리포터 아니에요? 찰스가 왜 나옵니까? 이웃집 찰스. 네. 뭐 이상한 뭐 역사 얘기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쓸데없이. 그게 저는 이제 잉글랜드 왕 찰스 1세가 국회를 침탈하는 과정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사형을 했고 집행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윤석열을 향한 중형 선고를 빌드업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사형은 선고하지 않고 윤석열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우리 신인규 대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뭐 너무 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기현 재판장의 그동안에 있었던 그 과오들이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사실 뭐 재판이 선고는 될까? 내지는 또 선고되더라도 뭐 공소기각 판결이나 또 무죄로 빼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우려가 많았는데 오늘 뭐 판결문을 여기서 지금 자세히 다 뜯어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내란을 다 인정을 했고 내란죄의 구속 요건을 상당히 협소하게 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련자들 8명 중에 6명은 다 내란죄를 인정을 그렇습니다. 한 이제 판결이 나온 거고 하나 의미를 찾자면 양형에 대해서는 조금 현실화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가장 어처구니 없었던 게 체포방해에서 50% DC 해줬잖아요. 거기다가 그 최근에 있었던 류경진 재판장이 50%보다 더 DC를 해가지고 이상민 전 장관을 거의 그 7년. 아빠 미소 나오게끔 만들어준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했는데 오늘 지기현 재판장이 내린 양형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은 하게 느끼시겠지만은 그래도 나름의 현실화하는 이 양형에 있어서는 좀 의미가 있었다. 그 정도 평가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유경진 부장판사가 지난번에 이제 이상민에 대해서 징역 7년을 선고했기 때문에 혹시나 지기현 재판장이 윤석열이나 김용현을 상대로 선처성 판결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의심이 많았는데 실제로 주문을 들어보니 윤석열은 무기징역, 김용현은 징역 30년, 노상원은 징역 18년 이렇게 내려졌거든요. 봉지욱 선배는 전반적으로 선고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이상민 전 장관이 7년 받을 때랑 좀 약간 반대 느낌이네요. 보니까 당시에는 뭐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하고 감형을 세게 해줬잖아요. 근데 오늘 내용은 사실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주문을 읽을 때 내용을 들어보면 세게 안 나오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에 선고는 오히려 더 세게 하는 아까 신인규 변호사 얘기했듯이 굉장히 엄격하고 엄밀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그 비상계엄 행위로 인해서 행위나 목적이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거나 헌법 위반이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윤석열 무기, 김용현 징역 30년 나온 거 보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 이상민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여기서 같이 받았으면 굉장히 적게 받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상민이 오히려 보면 그랬을 수 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감형 사유를 보면 물리력을 뭐 최소화했다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실패했지 않았냐라는 건데 이상민이 앞서 재판부에서 한 얘기 보면 적극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언론사 단전 단수만 전달을 했지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이거를 왜 안 하고 있냐라고 닥달을 한다거나 이후에 뭐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징역 7년 나온 건데 지기현 재판부 논리로 보면 이상민은 오늘 정말 적게 받았겠네요. 네, 물론 전반적으로 이제 양형 이유를 우리가 방금 전에 들었으니까 좀 설명을 좀 해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 피고인들에 대해서 양형 이유를 얘기하면서 다만 이후의 문장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뭐 물리력이나 실탄 소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실제로 행사하는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윤석열에 대해서 혹시나 징역형이 선고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했는데 다만 뒤에 문장이 길었지만 그래도 형 선고는 제가 느끼기에는 생각보다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이게 그러니까 법원의 참 문제인데 법의 논리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좀 지기현 재판장은 좀 허술하게 쓰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요건을 엄격하게 보는 데는 또 엄격하게 봐가지고 얘기를 듣고 나니까 또 요건은 충족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판결문의 논조라고 할까요? 이게 지금 앞선 두 번의 판결하고는 좀 차이가 분명히 느껴져요. 근데 앞에 판결들은 사실 이진관 재판장만 빼면은 잘 판단해 놓고 뒤에 가서 양형을 어처구니 없이 그냥 뭐 초범이니까 깎아준다 막 이러면서 그냥 아주 솜방망이 양형을 했는데 또 의외로 지기현 재판장은 또 양형에 있어서는 나름의 그래도 합리성을 갖춘 양형을 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 이게 지금 다 엇갈리는 식의 이 판단을 내려놔가지고 아마 이제 항소심에서 이거는 법리 부분과 양형 부분은 좀 통일적 기준으로 한번 정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내란 전담 재판부 이제 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아마 그 항소심 대등 재판부에서 잘 이거는 한번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전 아까 직위원 재판장의 판단에서 제가 조금 이견을 달자면은 내란이라는 것이 우리 형법에 나와 있듯이 내란 선포의 적법성에 대해서 형식 요건과 실체 요건 그리고 목적에 대한 부분을 나눠서 이제 보는데, 직위원 재판장의 주장은 이게 사법 자제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대통령의 판단인데 우리가 형식적인거나 내용적인 거 우린 판단 못한다. 대신에 목적에 대해서는 그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국회 같은 곳에다가 군을 보낸 거는 목적이 부합해가지고 이거 내란이다 지금 이렇게 뽑아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실체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 판사들이 판단해야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마치 사법 자제설을 취하는 듯이 상당히 좀 완화된 그런 요건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는 좀 들으면서 갸우뚱했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도 앞선 판결문하고는 좀 시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건 항소심에서는 조금 더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법리적인 부분도 정리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건 선고가 있기 전에 그 내란 특검에 있는 관계자하고 지금 연락을 해가지고 네. 어느 정도의 이제 형 선고를 예상을 하냐고 했을 때 저한테 예상했던 거하고 사실 구간은 비슷하게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상민 판결과 한덕수 판결 사이에서 나올 걸 예측을 했고, 이상민보다는 훨씬 더 중형이 선고될 거라고 조지호나 김봉식을 예상을 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은, 이상민은 전화를 했지만 실행 여부를 체크하지 않은 반면에 조지호나 김봉식은 경찰력을 실제로 투입을 해가지고 국회에 출입하는 인원들을 통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행 여하에 대한 판단이 아마 다를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본인들도 구형을 할 때 조지호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구형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징역 23년이 왜 이렇게 튀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특검의 생각 같은 경우에는 국정 2인자로서의 죄책이 크다는 거예요.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고, 그 이후에 사후적으로 문서를 뭔가 만드는 과정에서 실행한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23년이 자기들이 이제 일벌해가지고 순서상으로 나열했을 때는 이런 형선고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조지호와 김봉식에 대해서 조지호는 12년, 김봉식은 10년을 선고한 걸 보면서 대체로 그 구형은 더 세게 하긴 했지만은 특검이 예상한 형량 범위 안에서 나온 거는 맞아 보인다, 이런 생각은 제가 좀 들었거든요. 어때? 한 말씀 하시죠. 아 이제 법 감정으로. 법 감정으로 우리 법 감정으로. 박수아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아 근데 저는 뭐 지금 개인적으로 좀 아쉽고, 내용 아까 들었을 때 뭐 판례를 엄청 뭐 해외 판례를 되게 많이 찾아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탁 걸렸던 게 네. 선진국을 봐도 아쉽게도 내란 관련해서 판례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근데 그 아쉽게도가 왜 들어가면 그 당연한 거지. 내란이 있겠냐 이게. 선진국에 내란이 어디 있어요? 거기 아쉽게 또라는 그 본인의 인식이 조금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 들고,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그렇죠. 구형과 선고, 비교를 해드립니다. 윤석열이 사형 구형됐는데 무기, 김용현은 무기 구형이었는데 30년입니다. 네. 노상원이 30년이었다가 18년으로, 조지호 20년에서 12년, 김봉식 15년에서 10년, 목현태가 12년인데 3년, 김용군, 윤승영이 10년이었는데 무죄로 정리가 됩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도 이상한 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상민의 위치가 행안부 장관이고 경찰청과 소방에 지시를 내리는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화만 한 통 했든 뭐 김장 문건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위치에서 지시를 한 사람인데, 지금 보면은 이상민이 7년 나왔잖아요. 근데 그 지시를 받은 조지호나 김봉식 이 12년 10년 더 위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양형이 체계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진관 재판장이 잘한 것처럼 한덕수 23년이 맞는 거예요. 총리이기 때문에 그 지위로서 본인이 부서건, 만약에 한덕수가 부서만 안 하고 버텼어도 이 내란 못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국무회의가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안 맞는 부분은 오늘 직위원 재판장의 이 김봉식, 조지호에 대한 양형 12년 10년과 그보다 상급자인 이상민 지시한 사람이 7년 나왔다라는 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윤석열, 김용현, 한덕수까지는 지금 잘 왔는데, 나머지 이상민 부분 내지는 앞으로 있을 박성재 같은 이 중간 관리자들, 장관들에 대해서는 최소 조지호 12년보다는 위로 간다. 그렇죠. 이 부분이 아주 네. 중요한 시그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위원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머리 썼나라고 지금 느껴진 포인트가, 머리 썼나? 머리 많이 쓴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되지도 않는 말 같지도 않은 판결을 내놨어라고 하기에는 또 뭐 약간 좀
애매하게 내용은 마음에 안 드는데 뭐 무기 아니 그 약간 좀 애매하게 지기현 했네. 재판장의 선고를 여기서 라이브로 못했으니까 네. 한번 해주시죠. 한번 해줘 우리 또. 자, 윤석열. 우리 윤석열 피고인 무기징역, 김용현 피고인 30년, 노상원 피고인 18년. 야, 잠깐만 이거 좀. 근데 내려갈수록 좀 마음에 안 드네. 아니 근데 그 실제로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제 이러저러한 사유를 설명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을 때 우리가 윤석열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어쨌든간에 지난해 3월에 한번 풀어줬던 당사자가 지기현 부장판사였고 당시에 풀어주면서 남겼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공수처 수사가 내란죄를 수사하는 게 적법하느냐 문제였는데 요거를 시원하게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광경을 맞닥뜨리면서 본인의 중형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까요, 초두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걱정이었죠.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라고 해버리면은 공소 기각인데 그게 아니라 공수처가 수사한 거 다 빼고 검찰하고 경찰 한 것만으로도 그리고 이 법정에서 증언한 증거들만으로도 유죄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기현 재판장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근데 오늘 선고를 이렇게 내렸다고 해서 지난해 윤석열이 파면되기 전에 윤석열을 풀어줬던 것은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더 이상하죠, 오늘 내용을 들어보면.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본인이 당시에 이미 그 룸사롱 출입 사진까지 나왔고 같이 갔던 변호사가 네. 얼마 계좌 이체한 수백만 원 계좌 이체한 것들이 나왔는데 당시 대법원에서 감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지도 않은 것 같아. 갔는데 문을 닫았다 이거예요. 하고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건너편 2층에서 영업하고 있다고 지금. 기자들이 다 기자들의 언론에 다 나왔어요. 건너편에서 그 사장님이 다 영업하고 있고 그 내부 관계자도 제보도 많이 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에서 그냥 덮어버렸잖아요, 그거를.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감찰을 다시 하든지 네. 아마 공수처 고발이 돼 있을 거예요. 공수처 고발이 돼 있는데 그게 흐지부지 됐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오늘 선고는 선고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선고의 내용과 결과가 너무 이상해요 지금. 갑자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이브리드야. 윤석열의 주장 중에 야당이 거대 야당이 사사건건 반대하고 이래서 뭐 또 비상계엄을 일으킨 거다 이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선진국 사례를 보면서 선진국은 상원과 하원으로 뭐 나눠져 왜 얘기한 있고 거야 그거를? 찰스까지 한 번에 의원들이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바뀌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치 우리가 우리 국회의원 이 제도 자체가 부실해가지고 야당 거대 야당이 돼서 윤석열이 어쩔 수 없이 일으킨 것에 대해서 동조하는 것처럼 내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현행 제도를 막 문제 삼더라고. 저도 그 부분에 사실 판결문 내용을 자세히 좀 뜯어보고 싶은 게 마치 지기현 부장판사가 내가 윤석열 세게 하는 거 봤지. 그런데 너희 국회도 내가 보기에는 선진국과 달리 문제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정치적 훈수질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이 대목에서. 그리고 저는 지기현 재판장 저 판결문 들으면서 시간 되게 많나 이런 생각했던 게 그 소추의 개념, 그러니까 수사가 가능하냐 그거 설명하면서 뭐 대만 헌법까지 찾아보던데. 맞아. 뭐 대만 헌법까지 뭘 찾아봐요? 그냥 그 법문에 뻔히 나오는 해석이 대만이면 가능한데. 낫죠. 로마도 나왔어요. 로마도 나왔어. 맞아. 로마 아, 나왔습니다, 무슨 오늘. 신문이 네. 다 다니더라고. 황제와 세계 군주 일주한 때 것처럼. 황제와 군주 때는 그러니까요. 이게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됐잖아. 네. 근데 황제와 군주 자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뭐 자학을 할 수 없다. 황제가 내란을 뭐야? 일으킬 수 없다라는 성립이 그런데 안 됐는데 잉글랜드 찰스 그렇지. 1세 때부터 찰스 이게 법률 해석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이분이 인생 자체가 그냥 법전에 갇혀 있는 분인 거죠. 사회 진짜 돌아가는 물정을 모르는데 돌아가는 물정을 모른 채 판결하는 분이 뭐 이제 우인성 판사랄지 다른 재판부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주가 조작의 패턴이나 시스템 이런 거 판결해 본 적도 없고 판결을 내렸는데 지기현 재판부 오늘 내용은 이상한데 그러니까 답만 맞힌 거예요. 선고는 하고 우리 가족이 이상해.